오늘 이야기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교육적, 비판적 맥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영상에 등장하는 일부 민감한 내용과 묘사는 최대한 순화하여 표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흥미롭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7년 8월 23일 새벽 4시경 미국 아칸소주에 위치한 알렉산더 지역, 조용한 새벽 시간을 뚫고 이 지역을 지나던 유니언 퍼시픽 화물 열차 안의 직원들은 저 멀리 선로 위에 놓인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옅은 녹색의 방수포로 덮여있는 두 개의 물체. 멀리서 봤을 때는 뭔지 몰랐던 직원들은 곧 이것이 방수포로 덮여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챕니다. 기관사 역시도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경적을 크게 울리고 급하게 제동을 걸었지만 열차의 속도 때문에 바로 정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벌어지고 난 뒤 직원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비극적인 현장을 마주합니다. 방수포에 덮여있던 것은 실제로 사람이 맞았습니다. 시신을 옮겨서 부검하고 치아 기록 등을 대조한 결과 이 두 사람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돈 헨리 그리고 케빈 아이브스, 둘 다 1970년생으로 서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네 친구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돈과 케빈의 부모는 주검으로 변한 자식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고가 벌어지기 전날인 8월 22일 돈과 케빈은 늦은 저녁에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사고가 벌어졌던 이 철로는 평소에도 그들이 자주 다니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밤늦게 나갔던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찾아다녔지만 결국 경찰에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건 일주일 뒤에 유가족은 또 한 번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을 호출했던 것은 아칸소주의 검시관 사무실. 당시 아칸소주의 검시관은 파미 말락이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사진이 파미 말락의 사진입니다. 유가족들은 주 검시관이었던 파미 말락에게서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에 관해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유가족에게는 꽤 뜻밖이었다고 하네요. 파미 말락은 두 소년의 체내에서 THC 성분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 THC는 쉽게 말하자면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로 불법 약품 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질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둘러 말하긴 했지만 그들이 이런 불법 약품에 손을 댔고 이것에 취한 채 철로 위에 누워 있었다가 사고가 벌어졌다는 것. 유가족들은 검시관의 설명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모든 부모들이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믿게 마련이지만 실제로 돈과 케빈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미 말락의 이런 의견에 상당히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파미 말락이 이런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살린 카운티의 보안관이었던 제임스 스티디였습니다. 제임스는 당시 현장에 범죄를 의심할 정황이나 별다른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일종의 이상한 사고라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결국 이렇게 이 사건은 두 소년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정신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을 정도였으며 그래서 벌어진 하나의 비극적인 사고로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소년의 유가족들은 이런 결정에 의문을 품었고 이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정황들이 발견됩니다. 먼저 사고 직후 두 소년을 발견하고 이송했던 보고서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두 소년의 몸에 산소가 아주 부족해 보였다는 것.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파악했던 근거는 두 소년의 체내에 남아있던 혈액의 상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혈중 내 산소가 눈으로 봐도 부족해 보였다는 것이죠. 즉 바꿔 말하자면 이 두 소년이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미 말락의 검시 결과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파미 말락의 검시 보고서 내용을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 재검토를 받으려 했는데요. 특히 의문을 품었던 대목은 두 소년의 체내에서 발견됐다는 문제의 물질이었던 THC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88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제임스 게리엇 박사는 파미 말락의 검시 결과를 부정하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게리엇 박사는 이들의 체내에서 발견된 물질이 소량이며 그 양으로는 그 정도의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 게다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었던 질량 분석법이 실시되지 않아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다른 독성학자인 노스캐롤라이나의 아서 맥베이 박사도 파미 말락의 결론을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서 역시도 THC의 양이 매우 소량인 것이 이상하며 비슷한 사례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두 전문가의 의견이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유가족에게 접촉을 시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칸소주의 검찰이었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사건을 다시 심리하겠다고 말했고 기존의 사고 판정이 뒤집혀버리면서 이 사건은 타살 가능성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건의 방향이 일단 다시 바로 잡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건이 일부러 은폐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심이 향한 대상은 바로 아칸소주의 주 검시관이었던 파미 말락이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파미 말락이 이런 이상한 검시 결과를 낸 것은 과거에도 몇 차례 더 존재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관한 검시 결과 역시도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는 의문이 제기됐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주 검시관 자리에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들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이후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 거대한 음모론이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음모론의 내용은 단순히 이번 사건과 파미 말락 한 명만이 아닌 미국의 정치권까지 이어지는 매우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설명해드리기에 앞서 이후의 이야기는 실제 확인되었던 몇 가지 사실들과 일부에서 제기된 주장과 의혹이 종합된 것이며 전체가 모두 사실로 입증된 이야기는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의혹과 음모론이란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음모론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베리 실입니다. 베리 실은 전직 민항기 조종사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 범죄 조직의 사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 약품을 밀수하는 것이었는데요. 콜롬비아의 메데인 카르텔과 연결된 운반책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밀수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처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미 정부의 단속국 DEA의 정보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이중 스파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콜롬비아 측의 정보원으로 일하는 것이 발각되며 비참한 초유를 맞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베리 실의 존재가 이후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다시 음모론의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파미 말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주 검시관 자리에 있는가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파미 말락은 주 검시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결과를 낸 적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한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남성의 가슴팍에 5개나 되는 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미 말락은 이것이 타살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결과를 몇 차례 낸 적이 있는 사람이 주 검시관 자리를 유지한다는 사실이 무척 이상하단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주 검시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던 어떤 이유에 관해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파미 말락이 아칸소주의 주 검시관 자리에 오른 것은 1979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아칸소주는 주 검시관을 임명할 때 주 검시관위원회 기구의 승인을 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과정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파미 말락은 아칸소주 범죄연구소 측에 의해 채용되고 그 과정에서 주 정부 관계자들과 당시 아칸소주 지사의 승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미 말락이 주 검시관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 주지사 역시도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파미 말락을 승인했던 주지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후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빌 클린턴입니다. 파미 말락이 주 검시관 자리에 오른 것은 빌 클린턴의 첫 번째 아칸소 주지사 임기 중이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채용 과정에는 클린턴의 승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 파미 말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일부에서는 도대체 왜 클린턴이 그를 승인했고 그가 어떻게 오랫동안 주 검시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자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유착관계나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였습니다. 클린턴은 이런 의문들에 관해 이러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신에게 법의학자의 전문성을 직접 판단할 능력은 없으며 파미 말락에 대한 판단과 조치는 관련 기관의 몫이고 그에 대한 검토와 적절한 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했다는 것, 즉 파미 말락의 자리를 유지한 것은 위원회의 결정이며 자신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빌 클린턴은 파미 말라기 주 검시관 지휘를 유지한 것에 자기 자신은 어떠한 관여도 한 적이 없었으며 또한 두 사람 사이에 비밀스러운 커넥션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재조명되면서 빌 클린턴과 파미 말락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사람들이 강력하게 의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여성은 아칸소주의 어느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입니다. 그녀는 마취과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1981년 6월 그녀가 근무하던 병원에 한 환자가 실려옵니다. 환자의 이름은 수지 디어. 그녀는 누군가 차에 던진 돌에 맞아 얼굴에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전 수지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별 문제가 없었으나 수술 과정에서 호흡을 위해 삽입한 튜브의 위치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파악됩니다. 당시 이 삽관을 담당했던 사람이 앞서 설명했던 그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이후 의료진이 문제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수지의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약 1시간가량의 소생 시도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건 직후 해당 간호사의 업무 관련 권한도 박탈되었으나 의료과실 가능성 역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지 디어의 부검 결과에서는 전혀 다른 사망 원인 소견이 제시됐습니다. 수지가 목숨을 잃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의료과실이 아니고 애초에 그녀가 입었던 부상 후유증 때문이었던 것이었는데요. 사건 과정과는 매우 상이하고 이해가 안 가는 소견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부검 소견을 제시한 사람은 바로 파미 말락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료 과실이란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고 해당 간호사는 업무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으로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것입니다. 도대체 파미 말락이 이 사건의 소견을 제시한 것이 음모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간호사의 정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건 속 간호사의 이름은 버지니아 켈리. 그녀는 빌 클린턴의 어머니입니다. 즉 파미 말락이 사건에 제기했던 그의 소견이 클린턴의 어머니가 곤란해질 수도 있던 사건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바로 이것이 파미 말락이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음에도 클린턴이 그의 권한을 제고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파미 말락은 이에 관해 일절 부인합니다. 자기는 이 사건에 버지니아 켈리가 연관된 줄도 몰랐고 게다가 그녀가 클린턴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대해선 더더욱 몰랐다는 해명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상 크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사실 클린턴과 파미 말락이 이런 기묘한 관계는 나중에 그의 대선 과정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클린턴이 대선 후보로 나왔던 당시 그와 파미 말락의 이 묘한 관계에 대해 파헤치는 여러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클린턴과 선거 캠프는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의 관계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클린턴과 파미 말락의 이런 관계 때문에 음모론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파미 말락이 돈 헨리와 케빈 아이브스 사건에서 검시 결과를 엉뚱한 원인으로 돌린 것이 실제로는 클린턴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단 가설입니다.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려 했다는 것일까요? 이 과정에서 다시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베리 실입니다. 베리 실은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개인 항공기를 통해서 불법 약물을 밀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리 실의 주요 활동 거점은 바로 아칸소주의 메나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리 실은 1986년에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사용하던 밀수를 위한 항공 루트에 관해 아칸소주가 이미 이걸 알고 있었다는 의문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좀 더 복잡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음모론 속의 중앙정보국인 CIA까지 엮이기 때문입니다. CIA가 80년대에 관여했던 비밀 공작들 중에는 콘트라 비밀작전으로 불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비밀리에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고 그 돈의 일부를 니카라과에서 활동하던 반군 콘트라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비밀 지원 활동에서 콘트라 세력에 무기와 보급품을 운반했던 인물 중 한 명, 그게 다름 아닌 베리 실이었다는 의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혹의 배경에는 실존 인물들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테리 리드는 자신이 1980년대 초에 콘트라 비밀 보급망 작전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베리 실과 함께 조종사 훈련과 작전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필이면 이들이 조종사 훈련에 관여했다고 언급한 곳이 메나의 인근 지역이었다는 것도 상당히 절묘합니다. 즉 베리실이 표면적으로는 범죄자나 정보원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CIA 측의 비밀 요원이었다는 주장입니다. CIA 측은 이를 사실무근이라 밝혔고 실제로 그가 비밀 요원이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할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비밀 요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라며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음모론에서는 베리실과 메나 공항이 CIA의 비밀 작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후에는 밀수의 범죄 거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과 항공 루트 역시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것과 연관된 또 다른 가설이 등장합니다. 과연 이런 대규모 활동이 오랜 시간 이어지는 동안 당시 아칸소주 정부가 이걸 몰랐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당시 아칸소주의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의 이름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가 아칸소 주지사를 꽤 오래 역임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음모론에서는 돈과 케빈의 사건 당시에도 CIA가 직접 밀수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베리실이 세상을 떠난 그 이후에도 그가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항공 밀수 경로나 메나 주변의 기존 밀수망 일부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조직들에게 계속 이용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 이 음모론에서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밀수 루트와 유통망의 정체가 어떤 계기로든 일반인들에게 밝혀지게 되면 아칸소주의 행정부를 비롯해 빌 클린턴의 입장까지 매우 난처해질 것이며 정치 생명까지도 크게 불투명해졌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음모론에서는 돈과 케빈에게 벌어진 사건이 이 밀수 루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돈과 케빈이 그날 새벽에 철로 근처에 항공기가 밀수품을 떨어뜨리고 그걸 수거해 가려는 일당과 우연히 마주쳤으며 이를 목격한 탓에 입막음을 위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더욱 자세히 파고들게 되면 밀수 조직을 검거하는 것은 둘째치고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 CIA의 비밀 공작 그리고 베리실의 밀수 루트와 더불어서 클린턴까지 닿을 수도 있는 거대한 정치 스캔들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을 적절히 은폐할 수단이 필요했으며 그 역할로 선택된 것이 바로 파미 말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미 말락은 클린턴을 보호하기 위해 검시 결과를 엉망으로 내밀어 이런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음모론의 아주 큰 골자입니다. 설명이 참 길고 복잡해서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드리자면 아칸소주에는 예전부터 항공기를 이용한 밀수 루트가 있었고 돈과 케빈이 사건 당일 우연히 밀수 장면을 목격하여 입막음을 위해 일당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게 되면 이 밀수 루트가 생겨난 경위까지 알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시 아칸소주 행정부와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까지 크게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 그로 인해 이 사실을 중간에서 은폐할 수단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해낼 사람이 주 검시관 파미 말락이었다는 것. 파미 말락은 과거 클린턴의 어머니가 연루된 사건에서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견을 제시한 적이 있으며 그로 인해 클린턴과의 유착 관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클린턴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 그로 인해 돈과 케빈 두 소년의 의문사는 파미 말락에 의해 처음에는 사고사로 처리되었으나 이후에 여러 의문점들이 발생하면서 결국 재심리를 거쳐 타살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두 소년의 사건을 파고들면 들수록 이것이 정치권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질 수 있기에 조직적, 비극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사실 여부와 몇 가지 가설들이 섞여 있는 꽤 흥미로운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음모론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관계가 밝혀진 부분이 아닌 가설들까지도 사실처럼 받아들이면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었으나 진짜 무서운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이야기는 음모론이나 가설이 아닌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속의 5명은 모두 목숨을 잃었거나 혹은 실종된 사람들입니다. 이들 5명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돈 헨리와 케빈 아이브스 사건의 주요한 참고인으로 거론됐던 인물들이란 것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키스 맥캐슬, 돈과 케빈 사건 현장의 항공 사진을 촬영한 남자입니다. 이 남성은 아칸소주 검찰의 정보원으로도 일하고 있었는데 그가 숨지기 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으며 돈과 케빈 사건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 및 사진 때문에 목숨이 위험하다고 상당히 두려워했었다고도 하네요. 그는 1988년 11월 자택 차고에서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키스 코니입니다. 코니는 돈과 케빈의 친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돈과 케빈의 사건이 있던 저녁에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코니는 1988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코니의 오토바이를 빠른 속도로 뒤쫓는 차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것에 관해선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렉 콜린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배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참고로 대배심이란 정식으로 기소해야 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배심에 출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찰 측에서는 사건 이후 그렉을 몇 차례 불러서 돈과 케빈 사건에 관해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는 1989년 숲속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다니엘 비어든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배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다니엘 역시 대배심에 출석하지 못했는데요. 이유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의 실종 8개월 후에 다니엘이 어느 강 근처에 매장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으나 그 어디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그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프리 에드워드 로즈, 이 남자는 사건 직후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기가 돈과 케빈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며 여러 차례 말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첫 번째로 소개한 키스 맥캐슬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는데 맥캐슬이 숨진 이후 그 사건에 대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 그는 1989년 4월 갑자기 실종되었는데 일주일 후에 지역 쓰레기 매립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5명의 피해자들이 아주 공교롭게도 돈과 케빈 사건에 어떻게든 얽혀 있었다는 점은 흥미로움을 넘어 섬뜩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개별적인 사건들이고 어떤 사건들은 범인이 체포되기도 했지만 어쩐지 석연찮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보이네요. 오히려 이런 점들 때문에 음모론과 가설에 힘이 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건 이후 유가족들은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케빈 아이브스의 어머니였던 린다 아이브스가 이런 재조사 촉구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런 린다 아이브스와 유가족들 앞에 뜻밖의 증인으로 나섰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빌리 잭 헤인스입니다. 그는 프로레슬러 선수로 활동했으며 1980년대 WWF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이름 있는 프로레슬러로 활동했던 그가 뜬금없이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리가 주장했던 바는 이렇습니다. 그는 프로레슬러 활동과 별개의 일도 겸했었는데 그 일이 아주 불법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범죄 조직에 고용되어 그들의 일을 도운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에는 아칸소에서 활동하던 밀수 조직에 고용되어 현장의 경비 역할을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한 내용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밀수 조직이 당시 물건을 밀수하던 방식이 바로 항공기를 이용한 투하였다는 것입니다. 항공기가 지나가면서 아래로 물건을 떨어뜨리고 그 물건을 지상에서 대기하던 조직이 수거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돈과 케빈 사건의 음모론에서 언급된 방식과 매우 비슷합니다. 게다가 이 투하가 철로 인근에서 이뤄졌다고 했기에 사건과 아주 연관성이 깊어 보이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돈과 케빈의 사건이 있던 그날 자신도 현장에 있었다는 것, 돈과 케빈이 이 수거 장면을 목격했고 입막음을 위해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가 증언했던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이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 일부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유가족 측에서는 이에 관해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의 증언이 실제로 사건에 가담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가 이 사건을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그에 맞춰서 말을 지어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주장은 구체적이기는 했지만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결국 현재도 돈과 케빈의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국내에는 별로 크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해외, 특히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특히 음모론에 CIA를 비롯해 거물급 정치인이 등장하고 또 그에 얽힌 몇 가지 정황들이 절묘하게 맞물렸기에 현재까지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음모론에 등장하는 정치인 빌 클린턴이 이후에 큰 스캔들에 얽힌 점들도 짚어볼 만합니다. 음모론을 전부 다 신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의 과거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돈 헨리와 케빈 아이브스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던 케빈 아이브스의 모친 린다 아이브스는 2021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와 그 친구가 숨진 채 발견된 이 사건이 정말 거대한 배후가 얽힌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그 두 사람이 지역적인 범죄에 휘말린 것인지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 채 눈을 감은 것입니다. 사건 이후 수많은 의혹과 증언들이 등장했지만 그중 어디까지가 진실이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소년이 어째서 그날 철로 위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음모론으로까지 발전했던 돈 헨리와 케빈 아이브스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